안녕하세요. 오늘은 녹음을 지금 오전 6시 11분에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요하네요. 저희가 제주 시내에 살고 있어서 가끔 외부 소음 때문에 녹음을 중단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 소리밖에 안 나는 이 새벽에 한번 강소팟 ASMR 에피소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책 설득의 심리학을 저희 두 사람이 같이 읽고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헌책방을 가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 오늘까지도 정말 잘 팔리는 전 세계적인 대형 베스트셀러죠. 그쵸. 저희 집에 있는 설득의 심리학 한국어판도 헌책방 독림당에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게 책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봤더니 일단 이 책도 초판이 아니라 개정판이에요. 근데 개정판에 61쇄더라고요. 정말 한국에서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출간은 1984년에 됐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가 팔린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1,000만 권, 2,000만 권은 팔리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저는 그 이상 팔렸을 것 같은데 5천만은 팔리지 않았을까? 가구당 하나는 팔린 것 같거든요. 제가 최근에 저희 엄마 친구의 사무실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무실에도 꽂혀 있었거든요. 아, 지금 얘기하시는 게 국내...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맞죠? 전 세계면 저는 5천만 부는 팔렸을 것 같습니다. 5천만 부 그랬을 수 있죠. 네.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내가 한 권을 누군가에게 선물해야 한다면 이 책을 선물하겠다. 정말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사야 하고 뭐 세일즈하는 사람들도 사야 하고 심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사야 하고 그냥 자기 개발하고 싶은 사람도 사야 하고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방금 강단이 그 워렌 버핏 이야기를 했잖아요.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책이다. 근데 갑자기 이 책에 대한 신뢰가 확 올라가진 않으셨나요? 강소파 들으시는 친구분들?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찰리 먼거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는 6가지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심리학적 원칙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권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칙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왜 워렌 버핏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알게 될 거라고 미리 조금 스포를 해보겠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을 제가 읽은 지는 한 5, 6년 됐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책은 정말 좋은 실용서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 삶에 조금씩 적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되게 뭔가 학술적일 것 같고 좀 연구 자료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누구나 적용해서 삶을 조금 더 잘 살아볼 수 있겠다. 이 책을 쓴 로버트 치알디니가 책의 서문에서도 말을 하는데요. 학자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그 연구실 내에서의 실험 결과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설득의 이 심리학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삶에 적용하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참여 관찰형 연구를 정말 많이 했다. 일부러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영업사원이라거나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전도를 하는 것도 설득이잖아요. 방문 판매 업자라거나 그런 단체들에 이렇게 잠입을 한 거죠. 소위 말해서. 잠입해서 알게 된 진짜 그 설득의 심리학,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거를 정말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저는 연구들에 대한 것도 참 재밌었지만 생업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잘 담겨 있어가지고 진짜 재밌는 책이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려면 이런 원칙이 있어요 하고 막 열심히 설명을 하다가 뒷부분에는 하지만 그 설득의 기술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런 자기방어 전략을 구사해보세요 하면서 그런 것도 막 알려주시거든요. 뭔가 창과 방패를 함께 알려주는 느낌이랄까? 그 치알디니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의사결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서론에 그 예시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칠면조가 칠면조 아기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칠면조 아기가 그 특정 소리를 낸대요. 칩칩 이런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칩칩이라고 되어 있는데 찝찝 이럴 것 같진 않고 뭐 찝찝 찝찝 이렇게 하겠죠? 실제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칠면조 어머니가 이 아이의 찝찝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로 아 얘가 내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구나 하고 보호를 한다는 거죠. 근데 찝찝 소리를 녹음을 해서 그냥 인형에다가 붙여놔도 그걸 보호를 하고 만약에 칠면조 아기인데 찝찝 소리를 안 내면은 보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찝찝 소리 하나로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DNA에 뭔가 새겨진 것처럼 움직인다는 건데 인간은 물론 칠면조는 아니지만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볼 순 없다. 왜냐하면 저도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모든 의사결정 하나하나를 막 고심하고 1안이 좋을까 2안이 좋을까 생각해보고 아 내가 만약 1안을 선택한다면 놓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머리가 일단 시키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대부분. 그쵸. 요즘에는 또 워낙 광고가 많고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흐르는 대로 맡겨버리면은 내가 찝찝 사운드에 움직이는 것처럼 당할 수가 있다. 맞아요. 이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설득의 심리학 책에 나오는 6가지의 원칙을 마케팅이나 홍보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떤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혹은 좀 학습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좀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작은 배를 운영할 때에도 좀 전략적으로 막 접근을 해서 고객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지갑을 열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잘 사실 안 하고요. 저희 두 사람에게 좀 더 많이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음 먹고 이 설득의 심리학 책에 나오는 6가지의 원칙을 작은 배라는 콘텐츠 회사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작은 배가 오늘부터 설득의 심리학 6가지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도입합니다.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좋습니다. 책에서 설명하는 첫 번째 설득의 원칙은요.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원칙의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느끼는 심리거든요. 좀 호의를 받으면 뭔가 너무 고맙고 그래서 되려 미안해지기도 하고 꼭 이거를 갚아줘야겠다. 나중에 신세를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예시는 사실 가장 흔한 건 마트에 갔을 때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샘플을 주는 것들? 단골 식당에 갔는데 음료수를 공짜로 준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샘플을 갑자기 나한테 보내준다든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공짜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받았을 때 내가 그냥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갚지? 너무 고맙다. 어떻게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걸 주지?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원칙에서 좀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상호성의 법칙은 선물에만 적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상품에는 적용이 안 돼서 아무리 공짜고 선물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진짜 좋은 마음에서 호의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지갑을 열려고 이거를 그렇죠. 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이 상호성의 법칙은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저는 좀 재밌었고요. 근데 이렇게 상호성의 법칙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상호성의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힘주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지 않는 호의를 받아도 갚아주고 싶어진다는 거죠. 책에 든 예시를 하나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어떤 종교단체 하나가 전도를 할 때 꽃을 주기 시작했대요.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근데 딱 봐도 이 꽃 받고 난 다음에 왠지 전도받아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인들이 꽃을 거부해도 아닙니다. 이 꽃은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하고 억지로 선물을 안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쾌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험 결과 대부분의 그 꽃을 그렇게 억지로라도 받아든 행인들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끝까지 들어주고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억지로 받은 호의에도 사람들이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일단 호의를 어떻게든 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호의를 주는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상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대단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민트 하나, 뭐 사탕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만 줘도 완전 바뀐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물건을 주고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음 있잖아요. 마음. 네. 내가 여행을 갔을 때 우리 집 고양이들을 누군가 봐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또 마음의 빚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포인트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를 그날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이 사람이 해준 만큼 해줘야 돼요. 맞아요. 고양이를 봐줬는데 내가 민트를 하나 줄 순 없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부주금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저희 어머니는 집에 여러 저런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부의금을 받잖아요. 축의금도 받고 그거를 엑셀로 싹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에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를 적어놓은 다음에 그 상대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았나? 돈을 얼마 받았나? 라고 하고 딱 그만큼 다시 봉투에 담아서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전형적인 상호성의 법칙의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으로서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게 뭔가 상도덕이다. 한국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거고 그리고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정말 옛날로 돌아가도 아예 화폐가 없었던 시절로 돌아갔을 때는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네. 근데 물건 대 물건으로 물물 교환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호의 대 호의로 물물 교환을 했다는 또 책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호의와 호의들이 이 부족 사회 안에서 너무 쌓이는 거예요. 마치 거미줄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 리셋을 하고 호의를. 오늘부터는 이제 서로 주고받는 호의가 없는 거야 하고 우리 내일부터. 이제 빚진 거 없어 이런 거죠. 네.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간들이 그렇게 살았던 시절도 있었다. 중요한 게 상호성의 법칙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설명할 다른 설득의 원칙들도 동일한데요. 이게 생각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무의식적으로 몸에 맞아요. 새겨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서로 빚을 지면서 이 사회가 만들어졌고 경제가 운영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줘야 오히려 뭔가 사회적으로 좋은 거야 라는 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상호성의 원칙을 작은 배에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강단이 아까 이 책을 처음 읽은 게 5, 6년 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가 저희 두 사람이 퇴사를 하고 일을 같이 시작하려고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치즈레이지라는 식당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 제일 먼저 한 게 치즈레이지닷컴 블로그를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연구하는 모든 레시피를 다 무료로 공개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들도 정리해서 막 올리고. 근데 이게 저희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전문 영역을 콘텐츠로 무료로 만들어서 공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료 콘텐츠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네.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든 게 요즘은 무료 콘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콘텐츠라고 하는 순간 사실 사람들이 무료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료로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비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상호성의 원칙이 작용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맞네요. 저는 콘텐츠를 무료로 주는 것도 좋은데 이왕 무료로 줄 거 조금 더 뾰족하게 주자. 설득의 심리학에 대한 글을 작은배닷컴에 올린다고 했을 때 설득의 심리학 요약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네. 아니면은 중고차 딜러를 위한 설득의 심리학 원칙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네. 중고차 딜러분이 실제로 읽었을 때 얻는 기쁨.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정보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공짜로 줬구나. 그러니까 호의의 크기를 좀 크게 만드는 효과를 주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상호성의 원칙을 적용해서 이번 강소팟 48화의 제목을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6가지 설득의 기술. 100만 원짜리 정보를 지금 무료로 들어보세요. 돈독이 지금 제대로 오르셨네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강소팟 48화. 이 에피소드는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냥 냅다 선물을 주는 거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철수님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는 어때요? 철수님만을 위해서. 주변에 이제 철수가 있나 두리번 하게 그렇죠. 되는. 뭐 철수가 꽤나 많습니다. 뭐 민수나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확실히 잡아도 네. 상호성의 원칙은 사실 홈쇼핑 광고에서 계속 뭔가 무료로 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맞네. 뭐 보험 광고도 그렇고 아니 뭐 맞아요. 상담만 받으면은 뭐 갑자기 뭐 프라이팬에 에어프라이기에 이것까지 네. 아니죠. 더 있습니다. 계속 뭘 주는 걸 강조하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선물이 아니라 상술 같잖아요. 그죠. 광고에 나온 순간.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원칙은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일관성의 원칙이 뭐냐면 그 한 번 결정하면은 일관되게 행동. 아침이라. 네.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그 제주시가 요즘 걷기 좋은 도시 만드는 데 꽂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동네에 차도를 없애고 인도를 더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주민들 싹 다 모아두고 다짜고짜 차도 없애고 인도 만드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부탁부터 한번 넣어보는 거죠. 작은 표지판 하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작은 표지판 하나 한번 설치해보려는데 어떠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 그 정도는 뭐 우리한테 뭐 굳이 물어보나? 네, 하세요. 이러면은 그렇게 해요. 조금씩 이제 부탁이 약간 커지는? 뭐 이번 주말에만 차도를 막고 사람이 지나가 볼 수 있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벤트로. 그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이미 예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스를 했던 입장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노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게 방금 예시에선 예스를 한 입장도 그렇지만 맞아, 나는 이 마을에 좀 차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움직임에 좀 동참했던 사람이지 라는 자기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그렇게 한 번 생긴 자기 이미지를 스스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게 이 원칙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 원칙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견하냐면 제주시청 근처 다이소 앞에서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자선단체 직원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서울에 뭐 강남역을 가도 그런 분들이 있고 옛날부터 의아했거든요. 이게 한 10년은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왜 저렇게 스티커 하나 붙여달라는 데에 집착하지? 근데 지금은 다 알잖아요. 스티커만 붙이는 게 아니라 스티커 붙이면 이제 또 대화를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 스티커 하나를 붙이는 행동 하나만으로 내가 이분들의 무언가에 참여했다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네. 나도 모르게 일관성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이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기부까지 하게 되는. 네, 맞아요. 근데 이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세요. 이 전술이 이렇게 1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거는 작동을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스티커를 붙여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옛날에 열심히 붙여줬어요. 그래요? 네. 기부도 하셨었나요? 기부는 안 했지만 열심히 붙여주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기부까지 부탁을 하시면 죄송하다고 했었죠. 근데 제가 죄송해지는 거예요, 이제.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일관성의 법칙을 활용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자기의 일에 개입시키라고 말하거든요. 저랑 강단이 같이 살잖아요. 근데 집이 막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청소를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 싫은 거예요. 강단을 청소에 동참시키고 싶은 거죠. 같이 하자 이렇게 설득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강단 이거 청소하자. 청소해. 이렇게 말하거나 너무 더럽지 않아? 막 이것도 너무 더럽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를 막 제공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강단 오늘 뭐해? 오늘 기분 어때? 하면서 대화를 일단 조금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연 다음에 이 책상 조금 더러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책상 조금 정리해볼까? 그러니까 이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목표는 대청소지만 시작은 작은 책상 하나 이거부터 해서 한번 이거 청소해볼래? 라고 해서 이 일에 조금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그게 거실이 되고 주방이 되고 화장실이 되고 집 전체를 청소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나오는 문장이요. 불일치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으로 간주한대요. 그러니까 일관성이야말로 논리, 이성, 안정성, 그리고 정직성의 핵심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입장이든 간에 내가 한번 정하고 나면 계속 하는 사람,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안에. 그래서 어떤 것에든 누군가를 초기 개입을 시키면 입장을 바꾸기가 어려워진다. 그게 너무 재밌는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개입이 비자발적인 거면 안 돼요. 아까 그 청소의 예시에서 강단 빨리 와. 이 책상 빨리 치워. 이거 하면 빨리 해야지. 제가 화를 잘 못 내네요. 눈물 날 것 같네. 근데 그렇게 해서 초기 개입을 시킨다고 한들 청소를 잘해야 해라는 그 생각이 강단 안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개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커도 이거 스티커 붙이세요 라고 하면 한 번 붙일 수는 있지만 그 뒤에 대화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스티커 예시로 들자면 그냥 스티커만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원이 없고. 스티커를 알아서 붙이세요 라고 하면 그것도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알아서 붙인 사람이 더 기부할 가능성이 높을 거죠. 네네. 왜냐면 이 논리에 따르면. 그러면은 이 일관성의 법칙을 한번 또 작은 배 적용을 해볼까요? 뭐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일관성의 법칙은 작은 배가 여는 워크숍이나 온라인 모임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의 모임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번역 없이 공부하기 모임 같은 경우는 영어로 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그리고 영어로 나도 읽고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보자.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네. 사람들이 그 4주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첫 주 때 가졌던 본인만의 목표, 다짐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흔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워크숍을 시작할 때 온라인 모임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본인의 목표나 다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맞아요. 아까 개입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아까 강단과 저의 이야기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개입,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개입하게 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단한테 청소 너무 재밌지 않아? 이거 인스타그램에 찍어서 한번 올려볼까? 하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강단이 올리는 거죠. 자발적으로. 오늘은 청소하는 날. 역시 청소는 중요해. 이렇게 내 책상은 항상 깨끗해. 그렇게 올리고 나면 스스로 자기 이미지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맞아. 내 책상은 항상 깨끗해야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이미지가 생겨서 그 말을 지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 온라인으로 글방을 하나 등록해서 한 6주 동안 열심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첫 주차 숙제 중에 하나가요. 작은 종이에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라고 적은 다음에 그거를 내가 보통 작업을 하는 공간? 책상 앞일 수도 있고 노트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잘 보이게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 번의 어떤 자기 선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모든 글방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공개적인 개입인 거죠. 그렇죠. 저 일관성의 법칙에 대한 아이디어 몇 개 더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요.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작은 진실 공모전의 그 결과물을 모아서 작은 진실 모음 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열심히 진짜 만들고 있거든요. 몇 달에 걸쳐서. 근데 그걸 그냥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고민이 될 때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설문조사를 올리는 거예요. 제가 폰트 크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너무 고민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도 올려보고 표지 색깔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요. 어떤 게 좋을까요? 하고 올려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혀 나는 이 책을 살 생각이 없었지만 1번이요, 2번이요 설문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네요.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된 거죠. 개입했으니 책임져. 근데 이게 저만의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많은 출판사들이 표지 A안 B안을 올리면서 골라달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지를 알게 됐어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진짜 고민돼서만은 아니구나. 요즘은 유튜브 썸네일도 투표를 올리죠. 그런 것처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저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모임 같은 거 신청서를 받을 때 어떤 다양한 안내사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때까지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 모임은 대화가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혹은 정말 불가피하게 참여를 못하게 되면 언제까지 알려주세요. 뭐 이런 다양한 공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지들을 그냥 알려만 주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참여를 할 수 없을 경우 미리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미리 알려주실 수 있나요? 로 질문으로 바꿔서 거기에 예 라고 치게 하거나 아니면 네 표시에 체크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답을 실제로 하는 것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의 차이가 엄청 크다고 나오거든요. 예전에 그 5, 6년 전에 강단이 이 책을 처음 읽고 이 얘기를 해줘서 그때부터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때 항상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는 좀 효과적인 설득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제가 하고 싶진 않았던 건데요. 일관성의 법칙을 설명할 때 또 나오는 게 고난의 경험이 일관성을 강화시킨대요. 예를 들어 강단이 여기를 막 청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막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청소를 방해하고 갑자기 누가 전화해서 10분, 20분 동안 강단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속에서 나 빨리 청소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내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걸 달성하는 게 어려워질수록 그 일관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다 보면 좋은 제품을 막 소개해 주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빨리 알고 싶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원래 그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정도가 10 중에 한 4 정도라고 쳐봐요. 근데 그 인플루언서가 이 제품의 가격과 제품명을 알려면 저한테 DM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DM을 보낸 거예요. 이거 봤는데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게 고난의 경험인 거예요. 맞아요. 원래 쉽게 할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뭔가 몇 가지 허들을 더하면서 DM도 보내게 하고 그 사람과 대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이 4에서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뭐 소프트웨어나 뭐 폰트 이런 거 산 적 있거든요, 최근에. 네. 고민을 하다가 좀 비싸가지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마음을 먹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할인해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50% 할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주는 답장을 보자마자 와 사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50%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이 저한테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고난 플러스 상호성의 원칙이네. 그렇네. 할인을 막 50%까지 원한 게 아니었는데 기대 안 했어요. 네, 엄청 크게 할인을 해준 거니까. 네네.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저희 워크숍 같은 거 열 때도 공지를 할 때 가격까지 그냥 본문에 다 넣어버리거든요. 아직 좀 설득의 심리학을 완벽히 적용하기에는 제 마음이 좀 닫혀있다. 뭐 DM으로 문의하세요 이런 거요? 네, 아니면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이런 근데 거. 저희는 투명하게 하는 게 맞죠. 네. 다음 3번째 설득의 심리학에서 소개하는 원칙은요. 사회적 증거입니다. 이것도 사실 단순해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더 쉽게 설득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면 나도 하고 싶어진다 라는 건데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이 사회적 원칙이 더 잘 작용하냐. 첫 번째가요. 주어진 상황이 애매모호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건지 쉽게 알 수 없을 때
이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훨씬 더 잘 작동한대요. 예시가 진짜 재밌었어요. 가끔 저희 집 근처에서 좀 늦은 시간에 막 싸움이 난 것 같이 소란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을 열고 내려다 보는 거죠. 근데 봤는데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여자랑 남자가 싸우는 건가? 사과를 하는 건지 화를 내는 건지 뭔가 좀 애매한 상황? 하지만 소음이 너무 커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상황일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누가 신고는 하지 않았을까? 꼭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파악이 안 될 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지? 지금 이 상황을?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한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본 예시 하나를 들고 싶은데요. 제가 서울에 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통학을 위해서 항상 2호선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2호선 당산역쯤에서 이렇게 하행으로 내려가다 보면 항상 그 물건 파는 아저씨가 타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유난히 지하철에 사람이 없었어요. 뭐 한 칸에 저랑 두세 사람 정도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물건을 파는데 제 바로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그 물건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괜찮은가 보다 이러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에 저는 학교를 다니니까 또 비슷한 시간에 지하철을 타잖아요. 또 탔는데 또 그 아저씨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저씨가 어제도 본 아저씨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아주머니가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제 제가 앉아있던 곳 옆에서 물건을 샀던 그 아주머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짝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이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만약 내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한다고 하면 이 물건이 진짜 제일 좋은 건가? 제일 저렴하고 리뷰도 많은 건가? 하고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런 정보를 충분하게 습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하철에서 내가 다음 역에서 내려야 될 수도 있는데 이 물건이 조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는 확인을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일 때는 이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훨씬 더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리뷰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세상에서도 내가 이 물건을 실제로 만져보고 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뷰가 많이 달린 제품일수록 신뢰를 가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회적 증거의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그 소비자 심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리뷰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식당을 가도 리뷰를 보고 가고. 근데 리뷰가 5점 만점에 최소 4.5점 이상은 되어야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기준이 엄청 올라가 버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 미국 아마존에다가 물건 파는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물건을 올렸을 때 리뷰 작업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흔한 관행으로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래죠. 맞아요. 네. 제가 다녔던 회사도 비슷했고요. 정말 그때는 그게 문제의식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가짜 정보로 소비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제품에 대한 정보는 가짜가 아닐 수 있지만 그 리뷰 자체는 가짜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쿠팡에 보면은 쿠팡 체험단 리뷰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끔은 굉장히 좀 고가의 물건인데도 리뷰에 쿠팡 체험단 리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5점 리뷰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비싼 물건을 공짜로 줄까? 맞습니다. 나도 쿠팡 체험단 하고 싶다. 상호성의 원칙.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점 중에 하나가요. 사회적 증거의 영향력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훨씬 더 커진대요. 리뷰의 예를 계속 들자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의 리뷰보다 내가 아는 사람,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리뷰가 훨씬 더 크게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것들만 저희가 볼 수 있었다면 요즘에는 물론 그분들도 유명인이지만 어느 정도는 나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일반인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에서 또 광고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브이로그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추천했네? 하면 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적 증거 원칙을 저희 작은 배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어려운 게, 막 사실 저는 막 숫자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옛날부터 숫자는 저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숫자를 얘기를 다 공개하면은 그 자랑이 아니라 뭔가 연민을 갈구하는 네, 그렇게 되기도 네. 하고. 근데 그런 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막 매출이나 뭐 워크숍이라고 하면 참가자 수? 그런 게 월등히 막 미친 듯이 많은 그런 곳은 아니지만 오래 하는 거에는 자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창작하는 아침이라는 모임을 홍보할 때도 1년 동안 지속된 모임입니다. 이런 근데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회적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지속될 만큼 사람들이 꾸준히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요? 1년 동안 총 70명이 참여한 모임. 근데 나는 숫자를, 전 아직 마음이 좀 많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뭔가 마케팅에.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해볼 네. 수도 있다. 해볼 수도 있다. 네. 네. 하려면 뭐 제대로 해볼까요? 강소팟 지금 저희 애플 팟캐스트 구독하고 계신 분이 2,000명이 넘지 않았나요? 그럴걸요? 네. 저희 확인을 잘 안 해가지고. 2,000명이 함께 듣는 팟캐스트. 제가 봤을 때는 숫자를 크게 보이게 하려면 플레이 수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플레이 수가 한 5만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잘 몰라요. 근데 5만 번이나 재생된 대박 팟캐스트가 여기 있어요. 괜찮습니다. 좋은 무료입니다.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저는 이게 꼭 숫자로만 자랑할 건 아닌 것 같은 게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브랜드들이 인스타그램에 재밌는 이야기들, 자기가들이 일하면서 이 제품을 통해서 고객들과 만나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막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뭐 모임 같은 걸 하면 그 모임의 후기 같은 걸 올리고. 근데 저는 그것도 다 이 사회적 증거 원칙을 활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면 이렇게 즐겁다? 이렇게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것도 좀 소홀한 편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모임을 지금 막 3개, 4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 너무 재밌거든요. 막 갔다 오면은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어디에 말을 안 해요. 우리만 좋아. 맞아요. 마지막에 막 다 같이 모여서 여기 보면서 짧은 영상 하나 찍겠습니다. 자, 웃으면서 안녕 해주세요. 안녕.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너무 못하고 그냥 너무 재밌죠. 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그냥 헤어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입소문. 입소문 마케팅으로 가야 되겠네요. 입소문 마케팅은 또 이제 뒤에 나오죠. 그리고 저희의 책이 곧 나오잖아요.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 네, 이게 나옵니다. 근데 책 소개에는 항상 추천사가 빠지지 않잖아요. 그 아마존 상세 페이지, 제가 그 책을 살 때 아마존 상세 페이지에 자주 들어가는데 맨 위에 추천사가 하나하나 이미지로 들어갑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의 책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천사를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이 책의 권위가 달라진다고 해야 하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책을 낼 때 뭐 유명한 사람 추천사를 받아야죠. 이 원칙에 따르면. 근데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남들이 좋아하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좋아하면은 더 좋아한다 했으니까 작은 배의 다른 친구들의 추천사를 받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제 엄마 추천사를 받아도 네. 도움이 될 거거든요. 당연하죠. 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좋고 네. 저는 어머님의 추천사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족들을 좀 이용해야죠. 뭐 그럼 10개는 모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설득의 심리학에서 소개하는 원칙은요, 권위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전문가나 권위자의 설명을 믿고 복종하려는 심리를 또 권위의 법칙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일 흔한 예시가 요즘엔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책이 처음 쓰인 거는 좀 옛날이어서 보이스피싱 이야기가 없었는데 아마 이 책을 쓴 로버트 치알디니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듣자마자 와, 권위의 법칙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그 보이스피싱범이랑 한 시간 동안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낚일 뻔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그 분이 검사셨어요. 형사였나? 아무튼 권위적이잖아요. 보이스피싱이 보통 검사나 형사 그리고 은행
네, 맞아요. 뭔가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을 것 같고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로 전화가 오죠. 근데 이 책에서 진짜 재밌는 예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런 실험을 해요. 내가 의사인 척 어떤 병원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도 아니고 그냥 모르는 의사. 저 어떤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무슨 닥터입니다. 이렇게 그냥 의사인 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몇 번 병실에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을 이렇게 투여해 주세요. 라는 걸 전화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90%가 넘는 간호사들이 그 명령을 따랐대요.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의사의 명령인데다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어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의 힘에 복종하려는 무의식이 우리 안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권위의 원칙이 워낙 강력해서 그 사람들이 뭐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총장이 되려고 하고 의원이 되려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을 가면은 그 학교 로고가 없는 병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치과 이런 데 가면. 네. 가운에 서울대 로고를 꼭 박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로고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아요. 빌딩마다 서울대 로고가 붙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저도 그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파일럿이나 뭐 그런 역할로 계속 사기를 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저 직업은 좀 멋있다, 권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말은 이상하게 잘 듣게 된다. 맞아요.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권위를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네. 자동적으로 약간 권위를 보면은 기가 죽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병원에 갔을 때도 특히 큰 대학병원 이런 데 있잖아요. 의사가 들어와서 나에게 시간 많이 안 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분의 의견이 막 중요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얀 가운을 입고 들어오는 순간 좀 긴장하고 네, 갑자기 90도 인사를 막 하게 되는 거죠. 권위 안 좋아하는 거 맞나요?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 상황 안에서는 이게 특히 무의식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프다.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이 마치 무슨 신인 것처럼. 네,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심지어 이 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광고에 의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유산균 음료 광고에 그렇게 의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하얀 가운을 입고 나와요. 그쵸. 네. 근데 그것도 의사가 추천하는 유산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정치하시는 백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도 원래 무슨 광고에서 제가 먼저 봤거든요. 유산균 광고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옷차림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이 책에서도 권위 그 자체가 아니라 권위의 상징의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옷차림일 수도 있고 직함일 수도 있죠. 제가 만약에 완전 정장에다가 구두에 머리도 다 무스 발라가지고 올백으로 하고 뿔테 안경 끼고 누가 봐도 비싼 시계 같은 거 딱 끼고 서류 가방 들고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그냥 그렇게 입은 강단의 말과 그냥 항상 평상시와 비슷하게 입고 있는 강단의 말이 뭔가 이렇게 무게감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권위의 법칙을 한번 또 저희 작은 배에 적용을 해볼까요? 저는 일단 그 공신력을 내세워야 한다. 소신이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를 강력하게 그 작은배닷컴에 서울대 로고 넣어요? 강력하게 내세워야 합니다. 근데 서울대 로고를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은 저는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 네. 약간 그 이스터 에그처럼 아니면은 워터마크처럼 웹사이트 포스트 뒤에다가 저희가 지금부터 발행하는 모든 이미지에는 서울대 로고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사실 어디 가서 제가 서울대 출신인데요 하고 먼저 말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가끔 저희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뭐 학생들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일부러 저희 소개를 할 때 학력을 넣어요. 근데 왜냐면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저도 이렇게 학위나 자격증을 내세워서 본인의 지위를 올리려고 하는
정말 꼴보기 싫어하고 안 네.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번역 없이 공부하기 모임 모집을 할 때 제가 영어로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잘한다는 걸 내세워야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익 990점이라는 거를 올려야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이제 다 끌어모아서 자랑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모임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나 이야기 무대라는 또 독백 연기 워크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워크숍을 진행해 주시는 서혜님을 저희가 소개를 할 때에도 저도 모르게 그런 소개들을 넣게 됐어요. 서혜님이 지금 제주에서만 12년 차 연극을 하고 계신데 이런 걸 딱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믿음이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소개에 넣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호감의 원칙인데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게 되는 경향이거든요. 이 설득의 심리학 책에서 그 쓰는 예시는 기네스북에 오른 딜러분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정말 차를 수십 년간 가장 많이 판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비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본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달 13,000명인가? 아마 지금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이 책이 오래된 책이니까. 근데 13,000명의 고객에게 노트와 엽서를 보낸대요. 근데 그 엽서에는 항상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대요. I like you.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싹 올라가면서 마음을 열게 되고 맞아요. 내가 차를 살 일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호감이 있으면 마음을 잘 열게 된다는 거는 정말 단순한데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강단이 이야기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뭔가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강단이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네 하면 저도 뭔가 좀 좋아하게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맞아요. 이런 아이들의 심리와 비슷한 거죠. 그 외로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몇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신체적 매력. 예쁘고 잘생기면 좋아한다. 맞아요. 우리는 탈락.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소한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책에 나온 예시 중에 이름만 비슷해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을 요청하는 편지를 쓸 때 일부러 받는 사람의 이름을 보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좀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과 비슷하게. 근데 그것만으로도 기부금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갔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예 얼굴도 못 본 사람인데 맞아요. 이름만 비슷해도. 심지어 상대방이 나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걸 기억하지 못해도 기부금을 더 많이 낸대요. 그러니까 진짜 무의식의 영역인 거예요, 이게. 그 최근에 창작하는 아침에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을 봤을 때 나랑 이름이 똑같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창작하는 아침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분도 있는데 네. 나랑 이름이 똑같네? 라고 생각했었어요. 호감이 저도.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소신님의 언니분의 생일이 제 생일과 똑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생일이 똑같은 것도 그냥 우연이잖아요. 그쵸. 근데 나랑 생일이 똑같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생일이 똑같아 라고 해서 생일이 똑같으니까 나 이 사람 좋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똑같네 하고 그냥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저랑 얼굴이 비슷한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얼굴이 나랑 비슷하네? 나 이 사람 좋아해야지? 이게 아니라 얼굴이 비슷하다는 걸 내가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공통점을 내가 막 먼저 머리로 찾고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 안에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감이라는 게 일단 취향이 비슷하면은 호감을 얻기가 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표 예시가 막 해리포터 같은 거 있잖아요. 팬들의 그 사랑이 강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누굴 만났을 때 저 해리포터 팬입니다. 근데 해리포터를 뭐 싫어하는 사람은 많이 없으니까. 네. 해리포터 팬입니다. 이런 말이 꽤나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윙가디움 레디오사.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호감을 사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익숙해지면 좋아한다. 자주 노출될수록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좋아지는 거죠. 아, 보면 볼수록 좋아진다? 네. 아, 그러니까 가까이 보아야 아름답다. 노래도 처음 들었을 땐 좋은지 잘 몰랐는데 계속 들으면 노래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처음 봤을 때는 이 브랜드가 뭔지 잘 모르겠고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잘 몰랐는데 내 피드에 계속 뜨면 호감이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접촉 횟수가 늘수록 호감이 쌓인다라는 것도 호감의 법칙의 하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호감을 살 수 있는 또 효과적인 방법이 공동의 목표를 제공하고 같이 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 심리학자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실험이 하나 있는데 어린 애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린 애들을 모아서 이렇게 캠프 같은 걸 간 거예요. 애들을 딱 반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뭐 독수리 팀, 너는 갈매기 팀 이렇게. 근데 그것만으로도 애들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적으로 인식을 한대요. 근데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저 학교는 우리의 경쟁 학교야.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세팅을 하고 나니까 애들이 점점 경쟁을 하면서 막 서로를 미워하고 그게 또 어떤 일종의 놀이가 되는 거죠. 그 애들한테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을 다시 호감을 갖게 할까를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랬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대요. 근데 제일 효과적이었던 게 이 두 팀의 친구들이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역경의 상황을 줬대요. 걔네들이 같이 타고 있는 버스가 가다가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버스를 그 수렁에서 구해내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그런 상황들을 계속 연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지막에는 애들이 서로 막 좋아하고 내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을 적게 계속 했나 봐요. 쪽지로. 그러면 막 상대편의 팀 애들 이름도 막 적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점점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같이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과정을 함께 하다 보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재밌네요. 저희 두 사람이 한 1년 전쯤인가요? 좀 나이 많은 어르신들하고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봤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와 그분의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네. 가자마자 아 이분은 너와 같은 진주강씨다. 맞아. 이렇게 맞아.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저 진주강씨이긴 한데 네. 제가 뭐 진주강씨라고 생각하면서 살진 않거든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분하고는 진주강씨로 엮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는 또 우리 아빠의 뭔가 직업으로 엮고 아니면 뭐 제 학교로 엮고 네. 고향으로 엮고 맞아요. 고향으로 또 엮어버리죠. 네. 아버지의 고향으로도 엮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진짜 기이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 게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그 데이터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그 하위 데이터 쫙쫙쫙쫙 저 사람의 하위 데이터 쫙쫙쫙쫙 이 중에 매칭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맞아요. 매칭하는 거예요. 근데 진주강씨인 그 어르신은 제가 처음 뵙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저랑 인사를 하면서 딱 악수를 하면서 오늘 가족을 만나서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강단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지. 호감의 법칙에 따라서. 네. 진주강씨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400만 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호감의 법칙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많은 브랜드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자기를 계속 연결시킨대요. 그 연상을 하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 시즌에는 모두가 월드컵을 가지고 광고를 내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그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고용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것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연상작용을 통해서 호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호감의 원칙을 또 한번 작은 배에 적용을 해볼까요? 저는 이미 작은 배 강단과 소신은 적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취향을 정말 많이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거 좋아하는데 나도 저거 좋아하는데 라고 할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호감의 원칙 중에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도 있지만 이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도 호감이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창작하는 아침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못 일어나거나
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네. 우리가 모임을 열기로 했는데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모임을 못 해버렸다든지 이런 일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삶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참여자분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호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실수를 먼저 해야겠네요. 실수를 하는 날이 아마 있을 텐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은 진심은 전달된다. 저도 하나 아이디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월간 보고서를 후원자님들께 항상 발행을 하잖아요. 월초마다. 네. 그때 저희가 몇 푼 버는지 다 공개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재밌어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그걸 다 공개해? 뭐 얼마 버는지 아는 게 너무 재밌다면서 이렇게 몇 번 후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재밌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의 목표를 알려주는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출을 후원자님들께 알려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로 유지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그걸 후원자님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을 보는 것만으로도 얘네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팀이 되는 것 같은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좀 자주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얼마 버는지 대시보드를 만들까요? 뭐 그래도 좋고요. 1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실시간으로 아니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작은 진실 모음 지금 책 만들고 있는 걸 1세를 500부를 찍을 예정인데 제 목표가 이 500부를 다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2쇄를 찍는 거 이게 지금 제 목표인데요. 이걸 어딜 가서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저는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공유드려야 되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목표를 함께 응원해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거짓도 아니고 상술이 아니라서 제 마음속에서도 그냥 제 목표를 나누는 과정이니까 해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칙인데요.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좀 희소하거나 좀 한정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인데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죠. 맞아요. 3개 남았습니다. 5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세일입니다. 오늘이면 끝납니다. 홈쇼핑에 이제 중독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희귀성의 원칙이 아닐까 싶어요. 책에서 나온 예시는 한 사람한테 쿠키를 2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2 쿠키는 완전 똑같은 쿠키예요. 네. 한 쿠키는 한 2개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다른 한 쿠키는 많다고 하면은 이 2개만 남았다고 하는 이 희소성 있는 쿠키를 더 맛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이 희소성의 원칙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희귀한 걸 더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할까 하는 이 희귀성을 강화시키는 2개의 요소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첫 번째가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쿠키의 실험을 계속 이어가자면 또 이제 쿠키를 2개 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2개를 주면서 하나는 하나밖에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 돼서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고 하나는 그냥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씩을 주지만 이유를 하나 붙인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 돼서 하나밖에 못 먹은 쿠키를 더 맛있게 먹는데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물건을 훨씬 더 희귀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정 판매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정 판매라는 건 지금 10개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라 10명만 이걸 살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든 그 10명 안에 들어야 할 것 같은? 그게 단순한 시간 제한이랑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은 그 시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정 판매는 이 10명 안에 들어야 한다라는 그 경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희귀성을 높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희귀성을 높이는 요소가요. 갑작스럽게 희귀해지면 더 귀하게 여긴대요. 가끔 강단이랑 저랑 같은 과자를 이렇게 나눠 먹을 때 감이 좀 없잖아요. 이 과자를 지금 내가 얼마나 먹었나. 근데 어느 순간 딱 봤더니 과자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 과자가 너무 귀해지잖아요. 이게 과자니까 생각나는데 허니버터칩이 그렇네요.
허니버터칩이 희귀성의 법칙에 따라서 품절 대란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과자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과자를 먹을 때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얼마나 남았는지를 내가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3개 남았네, 2개 남았네, 하나 남았네 하고 먹어야 마음이 편안하지. 뭐야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이 희귀성의 원칙이 갑자기 희귀해졌을 때 더 강력해진다. 라는 그 하나의 생활 예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샤인 머스켓도 네. 옛날에 나왔을 때는 막 비싸가지고 네. 많이 못 사 먹어서 맞아요. 샤인 머스켓을 누가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먹을 때 막 왜 이렇게 달아 너무 고급 과일이야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흔해졌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너무 달아서 안 먹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같은 샤인 머스켓인데 맛은 똑같죠. 그쵸. 근데 그 옛날에 너무 희귀하다는 샤인 머스켓과 지금의 그냥 흔한 샤인 머스켓은 아예 달라져 버린 거죠. 근데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설득의 방법이 이 희귀성의 원칙인 것 같아요. 우리의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어. 맞아요. 우리의 제품을 가진 사람들은 가치 있는 걸 가진 거야. 라는 어떤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거. 이게 또 희귀성의 원칙을 잘 보여주는 예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패션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신발이 새롭게 나왔다 하면은 줄을 서서 사거나 아니면은 뽑기를 해가지고 막 사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산 사람들은 또 리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내가 이렇게 뽑기를 하고 줄을 서서 산 이 신발의 가치가 높아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빈티지가 그렇잖아요. 빈티지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는 진짜 마음에 들면 저는 꼭 사야 한다 주의거든요. 왜냐면 뒤돌아서 없어지면 그냥 제가 못 사는 물건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기성품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안 사도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는 거니까 확 가치가 달라지죠, 저한테. 맞아요. 책도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 타고 나서 그 채식주의자도 초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맞아. 채식주의자 초판 1쇄를 가지고 있다. 와, 그러면은 이거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꼭 돈의 값어치라기보다는 그냥 체감하는 가치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 타자마자 저희 집에 있는 모든 한강 작가님 책을 꺼내가지고 서지 정보를 다 확인했어요. 우리 이거 몇 쇄지? 하면서 근데 아쉽게도 1판 1쇄는 없더라고요. 이 희귀성의 법칙도 한번 좀 작은 배에 적용이 될까요? 이게 참 어렵네요. 일단 한정 수량이나 특별판 굿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만들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한정 수량 뭘 만들어도 한정 수량일 거예요, 사실. 그런 그렇게 것도 있죠. 뭐 수천 개 찍어낼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젠가부터 모임 같은 걸 열 때 항상 모집 마감 기한을 함께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감이 막 임박했네? 신청해야지 이게 아니어도 마감 기한이 적혀 있는 순간 이 희귀성의 법칙이 발휘되는 거기 때문에 안내를 할 겸 마감 기한을 꼭 적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맞아요. 같고요. 뭐 강소파 에피소드 제목으로는 어떻게 써볼 수 없을까요? 제목으로요? 내일이면 사라집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강소팟 에피소드도 후원자 전용으로 만들면 좋겠다. 희귀하게. 근데 그거는 희귀성의 원칙과 상관없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추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설득의 심리학 책 소개를 하면서 저희의 좀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 작은 배의 강단과 소신의 미팅을 좀 그냥 담은 것 같기도 해요. 이 책을 읽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야기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호감을 사려고 했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막 다 적용해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처럼 작은 팀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면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인간이라면 이런 자동적이고 좀 무의식적인 선택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죠. 유용하지 않나요? 네, 유용하죠. 네. 오늘 방송 재밌으셨으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강당과 소신이 준비한 선물입니다. 한정적인 선물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우리는 팟캐스트 전문가입니다. 다 갖다 붙이네요. 당신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세뇌까지. 강소팟은 53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배가 제주 북페어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네, 제주 북페어가 해가 갈수록 이제 지원자도 많아지고 탈락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떨어지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소문으로는 한 500팀 이상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희가 제주 북페어 결과 발표가 나올 때 저희가 북페어? 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북페어 떨어지면은 그냥 우리끼리 열어버리자. 떨어진 사람들끼리 떨거지 북페어 한번 하면 어떠냐.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주 북페어 측에서 합격 이메일만 보내주시고 또 불합격 이메일은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이 안 오니까 떨어졌구나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 그 창작자분들이 다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멋있는 창작자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지? 하는 독창적인 출판물과 인쇄물들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다. 우리가 모여서 한번 재밌는 북페어 또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하는 분들이 워낙 재능이 많으셔서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굿즈도 직접 다 만드시는 분이 있고 그림 잘 그리시는 분도 있고 또 엽서 만드시는 분도 있고 캐릭터 그리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행사가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행사 이름이 뭐죠? 제주 북페어에 탈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주 북페어가 아니라 제주 북페일입니다. 이 이름은 강소팟에도 출연했던 커피가게 우리는 사장님 호연진님께서 또 지어주셨는데 아주 기가 막힌 네이밍이었던 것 같고 네, 진짜 천재가 아닌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 북페일이라니. 그래서 제주 북페일.com 에 들어가면은 그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도 제주 북페일 이렇게 검색하시면 계정이 나와요. JEJUBOOKFAIL입니다. 아직 디자인물이 다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일정과 장소는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야심차게도 제주 북페어와 동일한 날짜에 진행을 합니다. 2025년 4월 5일 토요일, 4월 6일 일요일 양일간 진행을 하고요. 그 제주 북페어가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0분 일찍 열어서 10분 더 열어두려고 합니다. 아침 10시 50분부터요. 저녁 6시 10분까지 엽니다. 제주 북페어 탈락자들이 멋대로 만드는 축제 제주 북페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6가지 설득의 기술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I like you. You are special.